제네시스 그룹 본사 로비는 권력과 부가 응축된 공간이었다. 바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마된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빛났고 수십 미터 높이의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로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들과 우아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여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하루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때 거대한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한솔과 대운이었다. 아이들은 값비싼 명품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로비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하고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분주하던 로비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다. 이곳은 길 잃은 아이들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단 한 걸음도 안으로 들일 수 없도록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보안팀의 박 팀장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수많은 위기 상황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이 그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아이들 앞에 몸을 낮추었다. 얘들아, 여기는 어쩐 일로 왔니? 길을 잃었나 보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려는 직업적인 냉철함이 깔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경쟁사에서 보낸 골칫거리이거나 극성스러운 시위꾼의 자녀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자아이 대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강민혁 CEO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하고 논리 정연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박 팀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CEO를 그것도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 중요한 날에 일가의 아이들이 만나러 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박 팀장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CEO님은 지금 매우 바쁘셔서 아무나 만나실 수 없단다. 약속은 하고 온 거니. 그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최대한 조용히 내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다. 이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자아이 한솔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박 팀장을 지나 로비의 구조와 보안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훑고 있었다. 사전 약속은 없지만 강민혁 CEO께서 반드시 저희를 만나셔야 할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솔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박 팀장은 아이들의 비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받았거나 혹은 타고난 천재성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보안 요원들이 슬그머니 박 팀장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이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작은 소란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했다.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지금 순순히 따라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규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운이 작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화면을 박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제네시스 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 설계도가 복잡한 선과 기호로 나타나 있었다. 박 팀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것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극비 자료였다. 아이가 화면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3번 게이트와 5번 게이트 사이의 CCTV에는 1.7초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앙 통제실의 백업 서버는 3분마다 메인 서버와 동기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지연을 이용하면 특정 구역의 출입 기록을 삭제할 수 있죠. 저희가 여기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운의 설명은 마치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박 팀장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지켜온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이 고작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분석당하고 뚫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침투였다. 그는 아이들 뒤에 있는 배후의 존재를 직감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두 아이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VIP들을 태운 검은색 세단들이 연이어 도착하면서 로비가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동선을 쫓았고 보안 요원들의 일부가 VIP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대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한솔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운의 손을 잡고 박 팀장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다. 아이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기자들과 수행원들로 이루어진 무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박 팀장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두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급하게 무정의를 통해 모든 구역에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수색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한솔과 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닫히는 문틈으로 자신들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운이 오빠인 한솔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오빠. 한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상승하며 주주총회가 열리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두 아이의 모습은 작고 어렸지만 그들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어머니 서유진과 함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로비의 CCTV를 통해 지켜보던 강민혁 CEO의 비서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지금 한창 주주들 앞에서 회사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을 CEO에게 이 사소하지만 찜찜한 소식을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고작 아이들 2명 때문에 중요한 행사의 흐름을 끊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작은 소동이 곧 정리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제네시스 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아이들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날아온 심판의 사자였으며 강민혁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묻어버렸던 진실 그 자체였다. 아이들이 탄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로비의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오피스텔 안서유지는
오직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긴장감 결이,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삭혀온 깊은 슬픔이. 그녀의 시선은 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제네시스 그룹 본사 로비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그 화면 속에서 그녀의 두 아이인 한솔과 대운이 보안팀장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지만 실전은 또 달랐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 무사히 올라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잠시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잠시 허공을 맴돌다 이내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서유진의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강민혁이 있었다. 같은 연구실 선후배 사이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비범한 재능과 뜨거운 열정에 첫눈에 반했다. 민혁은 야망이 넘쳤지만 그 야망조차 유진의 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 그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바라봤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연구실에 남아 함께 실험하고 토론하며 미래를 그렸다. 유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민혁의 대담한 추진력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 보였다. 민혁은 유진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유진아, 너와 나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우리의 기술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야. 유진은 그의 말을 믿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정말로 세상이 두 사람의 것인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사랑은 연구실 안에서 작은 결실을 맺었다. 유진이 개발한 획기적인 유전자 분석 기술에 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된 것이다. 논문의 제1저자는 당연히 유진이었고 민혁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논문 하나로 두 사람은 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때 제네시스 그룹의 창업주인 오 회장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 회장은 민혁의 야망과 유진의 재능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제네시스 그룹 산하에 바이오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민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함께 제네시스로 가자고 설득했다. 더 큰 무대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보자고, 이제껏 상상만 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자고. 유진은 조금 망설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제네시스에 입성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물 만난 고기처럼 권력의 세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정치적 감각으로 오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연구 성과를 사업적 성공으로 연결시키는데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에 순수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계산과 끝없는 욕망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금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설렘으로 민혁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순간을 기다렸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혁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끝난 후 단둘이 남게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축복이 아닌 냉혹한 질문이었다. 확실한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반응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지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야.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함께 미래를 그리던 그의 눈빛이 아니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뱃속의 아이까지도 장애물로 여기는 냉혈한이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는 유진에게 거액의 돈이 든 봉투를 내밀며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몇 주 뒤 유진은 뉴스를 통해 강민혁이 오 회장의 외동딸 오수경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녀와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 사랑 약속 함께 꾸었던 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유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은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 그녀는 민혁이 준 돈에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두 아이 한솔과 대운을 낳고 길렀다. 아이들은 엄마의 명석한 두뇌와 아빠의 대담함을 똑같이 물려받았다. 유진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쳤고 동시에 진실의 무게와 정의의 가치를 가르쳤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거짓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현재 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는 Acces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제네시스 그룹의 중앙 통제 서버에 침투하여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모든 보안 장치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이들이 마주할 복도는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길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연결된 소형 이어폰을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몫이야.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유진은 아이들이 주주총회장 문 앞에 서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았다. 굳게 닫힌 거대한 문 너머에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거짓된 성공 신화를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 강민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두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서진 약속의 메아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서유진은 자신의 손으로 그 폭풍의 길을 열었다. 이제 그 폭풍의 중심에 선 두 아이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제네시스 그룹의 대주주총회장은 바로 그 말 자체였다. 수백 명의 주주이사회 임원, 그리고 국내외 언론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강민혁 CEO의 목소리 하나에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는 단상 중앙에 서서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성장 그래프와 미래 비전을 배경으로 열정적인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제스처 하나하나에는 청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네시스의 또 다른 신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맨 앞줄에 앉은 그의 아내 오수경과 장인인 오 회장의 얼굴에 떠오른 흐뭇한 표정을 확인한 그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다. 그는 완벽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가난한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였고 오늘 이 자리는 그 드라마의 화려한 클라이맥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버려야 했던 것들 밟고 올라서야 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서유진의 얼굴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위대한 성공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서유진은 그저 자신의 과거에 속한 이제는 잊힌 챕터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미래에는 오직 영광과 찬사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마지막 구절에 다다르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향해 터졌고 그는 가장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 모든 영광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세계에 도취되어 그 성벽에 다가오는 아주 작은 균열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건물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한솔과 대우는 엄마 서유진의 도움으로 모든 보안 장치가 무력화된 최상층의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두꺼운 카펫이 아이들의 발소리를 집어삼켰고 복도 양옆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만이 무심한 눈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이 공간에 익숙하다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다. 서유진은 지난 몇 년간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분석했다. 건물의 설계도부터 시작해 보안 시스템의 알고리즘, 심지어 직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과 동선까지. 그녀는 아들 한솔에게는 해킹과 시스템 분석 기술을, 딸 대운에게는 심리학과 협상 기술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 이제는 엄마의 기대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를 돌자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오수경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였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길인 듯 손에 작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낯선 두 아이를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이곳은 외부인은 물론 일반 직원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CEO 전용층이었다. 김 비서는 날카로운 직업의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한솔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대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운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가장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민혁 CEO님의 조카예요. 오늘 할아버지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깜짝 응원하러 왔어요. 대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김 비서는 순간 당황했다. CEO에게 숨겨둔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에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우는 김 비서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서프라이즈 파티거든요. 아빠, 아니, 삼촌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빠라고 했다가 삼촌으로 정정하는 대운의 연기는 완벽했다. 김 비서는 복잡한 재벌가의 사정을 떠올리며 자신이 모르는 가족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이들의 행색은 남루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에서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녀가 잠시 고민하는 사이 한솔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손목에 찬 시계를 슬쩍 보며 말했다. 이제 곧 Q&A 세션이 시작될 텐데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그 말에 김 비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CEO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기 직전에 짧은 휴식 시간이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CEO의 조카라면 여기서 지체하게 만든 자신의 책임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김 비서는 아이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바로 안내 데스크로 가야 해요. 알았죠. 그녀는 마지못해 허락하며 아이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김 비서는 잠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이어 터져 나올 박수 소리에 발걸음을 서둘렀다.
사소한 일로 중요한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솔과 대우는 다시 둘만 남게 되자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둘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주주총회장이 열리는 거대한 홀의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웅장한 금빛으로 장식된 두 개의 거대한 문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사회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음은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혁 CEO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곧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한솔은 품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존재를 그리고 강민혁의 위선을 증명할 단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대운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결연했다. 10년의 기다림, 엄마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를 건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한솔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거대한 문고리에 손을 뻗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남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거짓된 영광의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강민혁 CEO의 질의응답 시간은 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그의 능수능란한 답변 앞에서 힘을 잃었고, 때로는 그의 위트 있는 농담 한마디에 장내는 부드러운 웃음으로 채워졌다.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 놓인 세상은 견고했고 그의 손안에 든 미래는 찬란했다. 그는 이 순간의 영원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CEO님, 제네시스 그룹의 경이적인 성장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CEO님만의 경영 철학, 특히 윤리 경영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감동적이기까지 한 답변이 들어있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영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홀의 뒷문이 삐걱이는 소음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열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일순간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강민혁의 미간에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감동적인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방해한 무례한 침입자는 누구인가?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두 개의 작은 그림자였다. 한솔과 대운이었다. 아이들은 수백 개의 놀란 눈동자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이들은 잠시 멈춰 서서 거대한 홀의 내부를, 그리고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정확히 응시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사람들은 잠시 동안 이것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보안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주주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기자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눈짓으로 근처에 있던 보안 요원에게 조용히 아이들을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소한 해프닝으로 행사의 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홀의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박또박 일정한 속도로 내딛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이상 하리만치 침착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도 아이들의 허리는 굳건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단상 위의 강민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른 방향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민혁을 향해 있던 렌즈들이 이제는 통로를 걸어오는 두 아이에게로 일제히 향했다. 기자들의 직감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사건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아이들이 단상 아래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대운이 고개를 들어 보안 요원을 올려다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강민혁 CEO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그분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순간 망설이며 단상 위의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강민혁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소란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잠시 행사를 중단하고 상황을 파악할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는 이 상황을 너그럽고 여유 있게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대인배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모양이군요. 잠시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마지막 계단을 올라 마침내 단상 위에 섰다. 강민혁의 바로 앞에. 그는 이제야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있었다. 총명해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인형처럼 예쁘지만 그늘진 눈빛을 한 여자아이. 그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던 한 여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한 소리 앞으로 나서며 품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이의 동작은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는 봉투를 강민혁 앞에 연설대에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지만 감정은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강민혁은 연설대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백 개의 눈이,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한 장의 서류였다. 그는 서류의 맨 위에 적힌 제목을 읽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훑어내렸다. 신청인 서유진 대상자 한솔대운, 그리고 강민혁. 그의 눈동자가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침부 확률 99.99%.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팔랑이며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그의 화려했던 왕국이 고작 10살짜리 아이들이 내민 종이 한 장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죽음과도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카메라의 셔터 소리였다. 처음에는 한두 개 터지던 플래시가 이내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며 광란의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CEO님, 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서류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그룹의 도덕성과 미래에 대한 의심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갔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강민혁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두 아이,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이들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될 뿐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연민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오수경은 이 모든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낼 주가 하락과 그룹의 이미지 손실을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 옆에 앉은 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에 먹칠을 한 사위에 대한 사리가 그의 눈에서 들끓었다. 완벽하게 연출되었던 성공의 연극은 이제 막이 내렸다.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무대 위에는 진실의 칼에 심장을 꿰뚫린 배우만이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한솔과 대우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서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작은 등 뒤로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혼돈. 강민혁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그 단어만이 존재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는 눈을 멀게 할 정도였고 기자들의 고함은 귀를 찢을 듯했다. 그러나 잠시 얼어붙었던 강민혁은 이내 지독한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그의 뇌는 차갑게 식으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만큼의 힘을 되찾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음해입니다. 제네시스 그룹의 성공을 시기한 경쟁 세력의 비열한 공격입니다. 그의 외침은 거짓이었지만 너무나도 절박했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진실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피해자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개인적인 스캔들에서 기업 간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려 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고 이 행사를 방해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시오. 그리고 기자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외침에 망설이던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지만 훈련된 요원들의 저지선에 막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애썼다. 그는 무너진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연극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다시 땅속 깊이 묻어버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내 오수경이 앉아있는 첫 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지를 혹은 최소한의 동요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닌 냉철한 손익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제네시스의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이 스캔들이 그룹의 브랜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남편이기 이전에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위험한 리스크였다. 그녀 옆에 앉은 오 회장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강민혁을 향한 시선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기만한 이 사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맺어온 모든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솔과 대우는 조용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아이들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아이들의 작은 뒷모습은 혼란스러운 어른들의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진실이라는 폭탄을 던져놓고 조용히 폭풍의 눈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제네시스 본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한 오피스텔. 서유진은 모니터를 통해 주주총 회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거짓말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반응은 이미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렇기에 그녀는 두 번째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 창을 열었다. 수신인란에는 탐사보도팀 김도윤 기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도윤 기자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첨부 파일 버튼을 눌러 두 개의 파일을 추가했다. 첫 번째 파일은 11년 전 강민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연구실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강민혁의 눈빛에는 아직 야망에 잠식되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그가 직접 쓴 편지를 스캔한 것이었다. 그 편지에는 우리의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며라는 문구와 함께 그의 사랑의 맹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강민혁이 꾸며낸 기업 음해라는 거짓 프레임을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진실의 파편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날아간 작은 신호는 곧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한 언론사의 사무실에서 김도윤 기자는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소동을 속보로 접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제네시스 그룹 강민혁 CEO에 대하여.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열고 첨부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했다. 사진 속 젊은 강민혁의 모습과 편지에 담긴 그의 필체를 확인한 순간 김도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방금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과 이 증거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외자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성공 신화가 시작부터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의혹의 시작이었다. 주주총 회장은 강민혁의 통제 아래 억지로 수습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불러 모아 언론 대응과 소송 준비를 지시하며 이 폭풍이 곧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네트워크가 그 어떤 진실보다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진실의 그물망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김도윤 기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곧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었다. 강민혁의 방역은 빠르고 거대했으며 무자비했다. 주주총 회장의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제네시스 그룹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었다. 그룹 법무팀은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소집했고 홍보팀은 밤샘 근무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명료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실로 만들어라.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첫 번째 공격의 화살은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강민혁 CEO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스토커, 과거의 짧은 인연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온 협박범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익명의 측근 인터뷰까지 실렸다. 제네시스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언론의 힘은 막강했다. 그들은 광고와 협찬이라는 합법적인 무기로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강민혁의 추악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한 여성의 비뚤어진 집착이 빚어낸 비극으로 둔갑했다. 여론은 혼란에 빠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민혁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새롭게 쏟아지는 정보들 앞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강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설 정보업체를 고용해 서유진과 아이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돈으로 회유하든 법으로 협박하든 혹은 그 이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고뇌나 죄책감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려는 맹수의 본능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광장이 존재했다. 바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다. 네티즌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순간적인 당황과 공포, 그리고 이내 그것을 감추려는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포착해냈다. 반면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던 두 아이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침착한 태도와 논리전견한 말투,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슬픔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언론의 기사보다도 더 진실에 가깝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제네시스 DNA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과 강민혁의 젊은 시절 사진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공유했다. 유전자의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이들의 얼굴에는 강민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민혁이 언론을 통해 만들어낸 거짓의 벽은 이름 없는 대중들이 쌓아 올린 진실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침식당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외부와 단절된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을 어떻게 매도하는지, 그의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보며 그녀는 씁쓸함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토록 추악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대운이 인터넷 기사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대운아. 진실은 목소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소리로 울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탐사보도 전문 김도윤 기자는 제네시스 그룹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기자로서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유진이 보내온 사진과 편지를 단서로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다녔던 대학의 연구실을 찾아가 당시의 동료 연구원들과 교수들을 만났다. 그들이 기억하는 서유진은 언론이 묘사하는 정신 나간 스토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 세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천재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연구원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와 강민혁의 관계는 연구실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김도윤 기자는 확신했다. 이것은 거대한 진실이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그의 기사는 선정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그는 서유진의 과거와 현재 강민혁의 주장과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차분하게 비교 대조했다. 그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의 후속 기사가 나간 뒤 여론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제네시스 그룹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필사적인 언론 통제야말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중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한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이라는 한 여자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이름 없는 대중 전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불안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박 팀장은 주주총회 당일 아이들을 놓쳤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민혁은 그런 그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유진과 그 아이들을 찾아내. 더 이상 점잖게 놀아줄 시간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섬뜩한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미디어 전쟁에서 패배한 그는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게임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의 방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럽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그를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네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모니터를 뒤덮었고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TV뉴스에서는 증권 전문가들이 연일 제네시스 그룹의 오너 리스크에 대해 떠들어댔고 신문 지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이라는 이름 하나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네시스 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오 회장의 집무실은 바깥 세상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방금벽은 도시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두꺼운 커튼은 아침 햇살 한 줌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오 회장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방금 비서실로부터 보고받은 피해 상황 보고서를 말없이 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 제국을 건설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수많은 경쟁자를 짓밟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지금의 제네시스를 만들었다. 그에게 회사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였고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가 직접 발탁하고 딸까지 내어준 사위놈의 더러운 과거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작품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한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는 정의나 도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슬픔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의 미래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국의 안정을 되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태를 초래한 강민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제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내려졌다. 회장님, 강민혁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오 회장 앞에 섰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 회장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강민혁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집무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민혁을 응시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늙은 사자처럼 그의 눈빛은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었으면 내가 자네를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겠지.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음해입니다. 서유진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여자입니다. 제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아이들을 앞세워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오 회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철을 강민혁 앞으로 밀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정리라는 건가? 서류철에는 강민혁이 언론을 통제하고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꾸민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오 회장의 정보팀이 단 하루 만에 파악해낸 결과물이었다.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이건 자네의 치정 문제가 아니야. 제네시스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자네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허우적대면서 오히려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있어. 자네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지금 내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단 말이다. 오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의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장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가 믿었던 권력은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오 회장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에 불과했다. 이제 태양이 빛을 거두려 하고 있었다. 오 회장은 다시 평정을 되찾고 마지막 통보를 하듯 말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한다. 대외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자네는 내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그것은 사실상의 가택연금 선고였다. 강민혁이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오 회장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강민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무실을 떠난 뒤 오 회장은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윤 실장 들어오게.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윤 실장은 수십 년간 오 회장의 손과 발이 되어 제국의 어두운 일들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오 회장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 회장은 다른 설명 없이 단호하고 짧게 명령했다. 강민혁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가 먹은 밥 만난 사람 나눈 대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들였는지 그 가치와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윤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제네시스 제국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윤 실장의 팀은
강민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전국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강민혁이 다녔던 대학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그의 옛 동네를 찾아가 이웃들을 만났으며 그가 거쳐갔던 작은 회사들의 인사기록까지 훑었다. 그들의 조사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혁이라는 인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수성가한 천재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동료를 배신하며 약자를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비정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악행들이 모여 그의 본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윤 실장은 중간 보고서를 들고 다시 오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특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서유진을 만나기 훨씬 이전 대학원 시절에 지도교수의 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몰래 빼돌려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학회에 발표하려다 발각되었던 사건이었다. 당시 교수는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조용히 덮어주는 대신 그를 연구실에서 내쫓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오 회장은 보고서의 그 부분을 읽으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의 사위는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서유진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 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의 도덕적 타락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었다. 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 내려졌다. 강민혁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제국은 이제 손실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썩은 부위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부위라 할지라도 도려내야만 했다. 강민혁에게 허락된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 어떤 창문도 열리지 않았고 현관문 밖에는 오 회장의 충직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모든 통신수단을 빼앗겼다. 인터넷도 개인 휴대폰도 없이 오직 정해진 시간에 비서실을 통해 걸려오는 보고, 전화만이 그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황금 새장 속에 갇힌 맹수였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집안을 끊임없이 서성거리며 탈출구를 찾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이 남아있다고 그들을 움직여 오 회장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가 몰래 사용하려 했던 비상 연락망은 이미 차단된 뒤였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들은 이제 그의 연락조차 피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서유진 탓으로 돌렸다. 그녀의 집요한 복수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의 선택은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을 뿐 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서유진을 찾아내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맞선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자기 연민은 독이 되어 그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서유진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과 제네시스 그룹이 이 스캔들을 시간의 힘으로 잠재우려 할 것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대중의 관심은 영원하지 않다. 더 자극적인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강민혁의 혼외자 문제는 금세 잊힐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을 넘어 강민혁이라는 인물이 성공을 위해 저질러온 모든 거짓과 위선을 심판대에 올리는 과정이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은신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들었다. 1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민혁의 성공 신화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오래된 부칭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연구 기록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제네시스에 입사하기 전 대학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진행했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핵심 연구 자료였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실험 데이터, 그녀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연구 노트,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모든 과정이 기록된 로그 파일까지.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혁신 그 자체였고, 현재 제네시스 바이오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프로젝트의 원형이었다. 강민혁은 제네시스에 입사한 직후 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유진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배신하고 이 성과를 독차지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오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초고속 승진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당시 아이를 가진 채 버림받은 충격 속에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에 고스란히 백업해 두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유진은 지난 며칠 동안 이 방대한 자료들을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의 형태로 재구성했다. 그녀는 각 파일에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이 담긴 디지털 서명을 첨부했고, 강민혁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복원해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가 먼저 생각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지적재산권 탈취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훔친 경제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지해준 유일한 법률 대리인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 증거 자료 전부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을 검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아닙니다. 저는 법의 이름으로 강민혁을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익명의 제보가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와 외장 하드디스크가 도착했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젊은 검사는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분쟁이거나 혹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CEO 스캔들의 연장선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다. 자료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했다. 서유진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현재 제네시스 그룹이 특허를 보유한 기술 사이의 유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강민혁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상부에 보고했던 내부 이메일 기록은 그 자체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 도둑질당한 것이라는 재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었다. 검찰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즉시 내세 착수했고 제네시스 그룹의 전현직 연구원들을 비밀리에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강민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그 소식은 오 회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되었다. 윤 실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위는 단순히 제국의 먹칠을 한 것을 넘어 이제 제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네시스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그룹의 대외 신용도는 바닥을 칠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강민혁 개인을 향한 것을 넘어 자신의 판단 착오에 대한 자책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뱀의 독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뱀을 자신의 품 안에 들인 어리석은 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즉시 도려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오 회장은 가택연금 중인 강민혁을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강민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혹시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의 얼굴에 서린 지독한 냉기를 마주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 회장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었다. 강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피의자 강민혁, 업무상 배임,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단어들만이 번개처럼 박혀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렸다. 오 회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둘 때가 된 것뿐이야. 자네는 내 딸과 내 회사만 속인 것이 아니었어. 자네의 인생 자체가 거짓과 도둑질로 쌓아 올린 탑이었던 게지. 그 순간 강민혁은 서유진이 던진 두 번째 카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가 부당하게 얻은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이름을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이제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제네시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는 얼음 궁전 같았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오 회장이 굳건한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명의 경호원에게 이끌려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사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오 회장 앞에 힘없이 섰다. 이곳은 그가 수없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던 장소였지만 오늘은 그의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한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모두 앉아주시오. 오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제네시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리기 위함이오. 그의 말은 강민혁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의 서막처럼 들렸다.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열렸다. 이번에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다. 서유진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한솔과 대운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의 등장은 회의실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유진은 조금의 위축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강민혁의 맞은편 증인석과도 같은 자리에 섰다. 아이들은 엄마의 곁에 조용히 서서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그들을 부정했던 남자를 맑고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가 강민혁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오 회장은 서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서유진 씨,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시오. 어떤 거짓도 과장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해주길 바라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제국을 바로 세우려는 경영자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서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해온 파일들을 테이블 위 화면에 띄웠다. 첫 번째 화면에는 11년 전 풋풋했던 그녀와 강민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강민혁 씨는 저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이라는 더 큰 꿈을 위해 저희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앞길에 저희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선명하게 스캔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친부 확률 99.999%. 그 숫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진실의 증거였다. 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이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확신에 찬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다. 이것은 제네시스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 위에 던져졌다. 화면에는 복잡한 연구 데이터와 알고리즘 공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연구해온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핵심 원리와 현재 제네시스 바이오의 주력 특허 기술을 조목조목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의 연구 노트를 훔쳐보고 핵심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회사에 보고했는지를 이메일 기록과 데이터 생성 기록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해 보였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나 혼외자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이 도둑질당한 것이라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던 천재 CEO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한 여성의 재능과 인생을 훔쳐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났을 때 서유진은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히 저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를 권리,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영원히 훔쳐버린 것입니다. 그 말에 마침내 강민혁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유진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파멸했다. 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장엄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시간부로 강민혁을 제네시스 그룹의 대표이사 및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또한 회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수경이 일어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야망을 위해 선택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그렇게 끊어졌다. 서유진은 한솔과 대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10년간의 긴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며 그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에는 한 남자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린 잔해만이 공허하게 남아있었다. 세상은 강민혁의 추락으로 들끓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경제 채널은 제네시스 그룹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칭송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대중은 그의 배신과 거짓에 분노하며 등을 돌렸다. 제네시스 그룹은 오 회장의 신속한 결단 아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세상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서유진과 아이들이 머무는 은신처는 평온했다. 폭풍의 눈은 이제 그들을 떠나 다른 곳에서 몰아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솔은 복잡한 수학 문제집에 몰두했고 대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무거운 진실의 무게는 이제 그들의 어깨를 떠나 제 주인을 찾아간 뒤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나이에 맞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강민혁의 공식적인 사과 발표가 있었다. 장소는 기자회견장이 아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곳 제네시스 그룹 본사 로비였다. 그의 앞에는 기자들이 아닌 수백 명의 제네시스 그룹 직원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화려했던 수트는 사라지고 짙은 회색의 평범한 정장을 입은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한때 그가 호령했던 왕국의 신하들 앞에서 이제 그는 죄인으로 서 있었다. 그는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카리스마를 모두 잃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사죄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깊은 침묵이 로비를 감쌌다. 마침내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리고 서유진 씨와 제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한솔과 대우는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남자의 완벽한 몰락을 확인하는 소리였다. 그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공표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치욕스럽고도 당연한 형벌이었다. 강민혁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업무상 배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 명예부 권력 그리고 가족, 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고통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한편 서유진은 변호사를 통해 제네시스 그룹 측과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오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그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지만 유진은 그것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한솔과 대운을 강민혁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시키고 법적으로 완벽한 상속권을 보장할 것. 둘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신탁기금을 조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네시스 그룹 및 오씨 일가와는 어떤 형태로든 얽히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 그녀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단호했다. 그녀는 제네시스의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오 회장 측은 이 스캔들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기에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뒤 서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 대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을 함께 걸었다. 대운이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여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옆에서 묵묵히 걷던 한솔이 나지막이 물었다. 엄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겪어온 상처와 싸움의 기억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긴 것이었다. 서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아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복수를 한 게 아니야.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진실 위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주 멋지고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세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의 그림자가 따뜻한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강민혁은 이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상처가 아닌 그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로만 남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진짜 세상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집을 향해 걸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저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지난 10년간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처럼 보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평범한 일상을 배우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미래를 향해 길게 뻗어나가고 있었다.